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초등학생 수가 지난해 271만 명에서 2025년에는 235만 명으로 앞으로 6년 동안 36만 명이나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학령 인구 절벽으로 인한 학교 교육의 변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토론합니다. 지난 2005년 대구문화방송이 신천에서 살고 있는 수달을 촬영하면서 도시 수달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수달이 어느 장소에서 얼마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생태도시로서의 조건은 무엇인지 조명해 봅니다. 먼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교육의 변화,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정성수 대구교대 교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김재은 노월이 상담net 상담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초등학생이 앞으로 6년 동안 35만 명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예측 조사가 발표됐고요. 그리고 2년 뒤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대학 정원보다 적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줄어들면은 이제 학교도 감소할 테고 교실도 감소하고 교원도 감소하는 것 아닌가 이런 뭐 좀 우려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초중고 대학교의 교육이 상당히 변화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 토론은 너무 방대하니까 초등학교 교육에 예상되는 변화와 대책에 대해서 초등학교를 주목하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변화의 가능성이 초등학교가 제일 크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들을 이제 모신 것입니다. 자, 교수님. 자, 학령 인구 절벽 상태가 되면은 일단 초등학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네, 방금 사회자께서 학령 인구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예측이 아니라 거의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 우리나라 2018년도 합계 출산율이 0.97명, 네. 세계 최초로 1명 이하로 내려간 거죠. 네. OECD 국가의 평균 학교 출산율을 보면 1.67명 정도. 네.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학령 인구가 현재보다 15% 네. 숫자로 따지면 한 40만 명 네. 이상이 될 것이고 네. 연간으로 따져서 4만 명 정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초등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는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부정적인 측면은 학생 수가 감축하면 학교 수가 줄어들 것이고 네. 학교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통폐합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논리는 교원 수 감소와 교육재정 감소를 위한 논리로 또 작용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교원 수 같은 경우에 작년에 발표한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보면 2018학년도에 한 4,100명 정도의 초등교원을 선발을 했는데 네. 2030년, 10년 후인 2030년에는 3,100명 정도로 줄이겠다는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교원 선발 수의 감축은 교육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네. 교육대학의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면 초등교사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네.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가 예측이 되고요. 네. 반면에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가 그동안 그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OECD 수준으로 교육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네.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기 네.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도 달성하지 못했던 교육 시스템의 질적 개선 네. 그리고 교실 수업의 개선이나 혁신이 네. 가능해질 것이라는 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한 변화는 현실이고 뒤에 말한 변화는 우리의 교육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교수님은 물론 이제 이 현실보다는 이상을 이제 추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네. 자, 우리 김재은 상담위원께서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 인구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교실도 많이 남게 될 것이고 뭐 그런 변화들이 예상되는데 학부모 입장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십니까?
초등학교 입학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네. 저희들도 실제 실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학년당 학급 수는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급의 학생의 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네. 그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를 희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 그럼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의 양적 구조 조정이 이제 우려되고 또 하나는 이 기회를 살려서 양적 구조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희망을 말씀하셨는데요. 자, 후자. 그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좀 이제 광범위한 질문입니다만 일단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행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효율성입니다. 네. 이런 점에서 양적 접근은 가장 손쉬운 접근법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양적 접근을 많이 취해왔는데요. 사실은 양적 접근이 설득력 있고 타당성을 가지려면 네. 이전까지의 접근이 즉 이전까지의 우리가 취한 양적 접근 방법이 교육 여건이 충분했다는 전제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즉 지금까지 우리는 부족한 교육 예산 네. 그리고 한정된 그 시설로 네. 교원들의 헌신 열정을 통해서 우수한 인적 자원을 길러냈는데 네. 지금까지 그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교사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정상적인 상황으로 네.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이 시점에서 또 지나치게 양적 접근을 강조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현재 수준보다 또는 현재 수준 이상의 네. 교원 수와 교육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질적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OECD 네. 선진국과의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접근이 네.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구조 조정이라는 것은 변화를 전제하지 않는 것이죠. 네.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까? 교원에 여유가 생긴다면 네. 담임교사들은 수업 연구와 네. 학생 지도에 조금 네. 더 그 집중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수업 시수를 줄인 교사는 네. 그 여유 있는 교사들은 그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네. 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부모들이 사실 우리 아이가 그 원래 담임을 그 학년부장이나 네. 연구주임 같은 직책을 네. 맡으신 분을 네. 그 담임으로 만났다 하면 저희들은 나름 저희들 감으로 네. 원래 우리 아이 담임선생님은 좀 바쁘시겠구나 이렇게 네. 예상을 하거든요. 그 예상을 한다는 것은 원래 담임선생님이 행정 업무로 좀 바쁘셔가지고 네. 그 부담감으로 우리 아이한테의 신경을 조금 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사들이 교원의 여유가 좀 더 생긴다면 담임 교사들이 수업의 연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네.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남으면 그 잡무에 시달리지 않고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다. 네. 연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럼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토론에 앞서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초등학교의 가장 큰 문제 역시 우리가 다루는 범위가 큰데 가장 큰 문제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이제 고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자, 교수님 가장 큰 문제 어떻게 평소 연구를 하시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네,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인 네.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 한국 초등교육의 질은 초등교사의 질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 전국 교육대학에 아주 우수한 입학 자원들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우수한 입학 자원들이 미래 사회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기에 적합한 교사가 되어서 배출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네. 현장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해라.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해라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사가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교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여전히 산업화 시대에 맞는 대량 교육 시스템에 네. 적합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사들이 변하지 않아도 되고 학교가 변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러한 초등교육을 바라본 우리의 인식의 문제가 좀 더 근본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육 방법을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을 써먹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구조적으로.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학령 인구가 줄고 교사 수가 늘어나면은 시설도 늘어나면은 어쩌면은 학교에서 가르쳤던 그런 교육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교육 내용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초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개혁하고 교육 내용을 또 어떻게 개혁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새 이제 각광받는 역사학자인데 유발 하랄이라고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데 뭐 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 이런 책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앞으로 40년, 50년 뒤에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이 무의미하다. 그 생명 정보라든가 기술 정보로 인한 발전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미래 세계에서는 지금 배우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고 변화를 학교 교육은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배우는 것이 쓸데없다. 쉽게 말해서 변화를 추구하는가, 옛날 교육 그대로 하는 거 아닌가, 옛날 내용대로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데 적합한 교육 내용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물론.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은 지나치게 교과 교육, 네. 그 교과 간의 장벽을 강조하는 네.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단순한 지식 전달식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융합 교육, 네. 교과 간의 장벽을 허무는 융합 교육을 통해서 정말 실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이런 이제 교육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과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중등 교육보다는 네. 초등 교육에서 이러한 융합 교육이 조금 더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융합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 전부터 많이 나왔지 네. 않습니까? 그럼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라고 가르치십니까? 지금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소위 말하면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재구성을 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 국어 수업이라고 해서 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문제를 갖다 놓고 이제 프로젝트 수업, 뭐 네. 문제 해결형 수업이라고도 하는데 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국어적인 지식, 네. 영어적인 지식, 네. 수학적인 지식 네.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부터는 국어 선생님 따로 계시고 그렇죠. 수학 선생님 따로 계시지만 네.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니까 가르치실 때 이제 융합 교육을 그렇죠. 해라 이렇게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요? 현실은 초등학교는 중등과 달리 이제 한 분의 교사가 모든 교과를 가르치고는 있지만 이 제도가 실제를 속박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고 네. 수업 과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교사들이 좀 많이 얽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과목도 이제 그 지도안이라고 합니까? 네. 교환. 네, 이 교환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교환이 융합 교육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추구하라고 많이 이제 하는데 예. 하는데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 한계라는 것은 결국 그 학생 수도 많고 그렇죠. 뭐 잡무도 많고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 내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미래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지적입니다만. 네.
지금 초등학교가 그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비판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네. 저희가 제가 느끼는 초등학교는 네. 사실 교육은 변하고 있습니다. 아,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초등학교 1학년 네. 그 한글 교육 시수가 이제 네. 늘어나서 한 학기 동안 그 한글 교육을 공교육에서 책임지도록 지금 개선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수학도 놀이 수학이나 네. 탐구 수학 쪽으로 그 적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 학교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네. 느끼고 있어요. 아, 관심을 네. 가지고 있으면 네. 그 느낌이 옵니다. 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네. 사실 교과서가 그 개념 전달을 하고 네. 그리고 다시 그것을 문제풀이하는 네. 방식으로 그 교과서가 이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학생 스스로가 개념을 좀 더 깨치는 시간을 준다든지 그것을 학생이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교육이 지금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첨언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뭐 일본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개념 위주의 수업이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동의합니다. 네. 네, 저는 초등학교 교육은 개념 위주의 수업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실제로 그것을 적용해보고 응용하는 네. 체험 위주의 수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는 그 교사와 유희 교실을 이런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네. 변하지 않으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한 그 실제 문제 해결형 인재가 네. 되기에는 좀 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초등학교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AI도 많이 얘기를 네. 하고 있지만 그 기계가 가진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될 것입니다. 네. 알파고가 바둑에 있어서 인간을 능가하지만 가로 세로 18줄이 아니면 알파고는 아마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바둑판을 가로 19줄, 세로 19줄 이렇게 창의적인 네.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기계가 가진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할 수 네.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데요. 네. 초등학교는 말 그대로 기초 능력, 기본적인 생활 습관, 바른 인성 함량을 목표로 하는 기초교육 보통교육 기관입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교육에 충실했다기보다는 그 너무 단순한 그 교과적인 그 네. 지식을 전달하는 데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네, 네. 미래 사회가 인지하는 요구를 준비시키는 데는 좀 미흡하지 않았냐. 네. 그래서 앞으로는 교사가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이 답을 찾는 네. 것에서 나아가서 학생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네. 이런 인재를 준비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 학부모들과 상담을 할 경우에 어떤 대답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혹시 학교에서는 아직도 우리 아이 학교 보내면은 뭐 지식 전달 위주로 가르친다, 또 뭐 문제풀이 위주로 가르친다, 뭐 이런 내용이 그 상담 과정에서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네. 학교 수업은 아직도 얼마나 외웠는지를 네. 평가하고 네. 그리고 그 수학은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연산 속도에 굉장히 또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식으로 그 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계산을 빨리 해야 된다. 네, 아직도. 네, 네. 아, 네, 그런 문제가 그러나 있군요. 네. 그 과정 중심형 평가로 사실 통지표라고 저희들이 이제 학기 말에 받아오는데 보면 네. 과정 중심 평가라 해서 네. 그 학생들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네. 평가하는 네. 그 성적표는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아, 예, 그것을 또 어떤 그 결과적인 점수로 매겨지지 네. 않기 때문에 네. 학부모들이 아이가 어떤 네. 변화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네. 그 변화는 감지할 수가 있군요. 학부형들도.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어떤 뭐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행해지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교육 시스템과 함께 교사들의 역할이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매우 커질 것 같은데 교육대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졸업을 시켜서 내보내지만은 현장은 또 다르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 현장에서 교육대학에서 배운 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 이 교육 행정 구조도 뭔가 좀 바뀌어야 될 텐데요. 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교육할 수 있으려면 어떤 식으로 교사들을 선발하고 또 뭐 연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사들을 어떻게 개선시켜야 되느냐, 그 개선시켜야 되는 구조는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으로의 교사의 역할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얼마나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서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역할에서 네. 그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네. 그래서 개별 학생이 그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네. 이런 조력자의 역할로서 변화해야 된다고 저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학생이 갖춰야 될 핵심 역량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네. 그렇다면 교사가 갖춰야 될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네. 논의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교사가 갖춰야 될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먼저 공감대 합의를 이루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임용 시험 방식, 지금과 같은 지필고사 위주의 단순 암기식으로 교사를 선발하는 체제에서 네. 조금 더 학생 교사 예비 교사의 인성을 네. 평가할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임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이제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네. 그런 교사 자원을 이제 임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교육대학에 입학할 때 입학 성적도 굉장히 높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어렸을 때는 전부 다 학원에 다니고 창의적인 교육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그게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창의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교사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교대 4대 교육 과정을 미래 네.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것으로 교육 과정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프라를 늘리고 네. 이 기회에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개혁하고. 네, 자, 그 우리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 선생님들, 교사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면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학생 개개인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 주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네. 그 아이들과 한 주제를 네. 한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지역의 어떤 사회 문제를 아이 수준에 맞춰 네.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네. 그 교사와 아이가 함께 네. 가졌으면은 좋겠습니다. 서로 토론하면서 그 어떤 지역사회 문제 같은 것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프라를 좀 확대하고 교육 과정을 개선하더라도 이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가면은 무력화된다. 아무 쓸데가 없다. 왜냐하면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대학 입시를 바라보면서 집에서 엄마들이 이제 그 어떤 계획을 짠단 말이죠. 뭐 영어 학원도 더 많이 가게 하고 수학 학원도 더 많이 가게 하고 그리고 학교 교육은 시험 잘 치도록 독려를 하고 고등학교 가면은 뭐 이제 내신이 엄청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체제로 가는데 초등학교에서 아무리 창의 교육을 시키고 해도 중학교 가면 이게 쓸데없이 된단 말이죠. 그런 문제점 이게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까요? 이것 또한 뭐 너무 포괄적인 문제고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 제도가 모든 그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그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은 더 좋은 중학교, 중학교육은 더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것에 매몰되어 있는데 네.
이래서 초등과 중등이 엄격하게 분리되어서 교육되는 것이 맞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즉 6334라는 학제가 네. 미군정기와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건데 네.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학령 인구 감소라는 그 미래 사회 교육 환경 변화를 예측해 볼 때 이제는 초등과 중등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분리해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네. 과감한 통합 연계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저희가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 학교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네.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런 통폐합보다는 오히려 초중등 학교 네. 통폐합, 네. 중고 통폐합, 네. 초중고 통폐합 네. 이런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연결될 수 있는 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초중고 통합 운영 학교 사례가 한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는 이런 요구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통합에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초등학교에 와서 가르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학생들의 인지적, 정리적, 신체적 발달이 예전과 네. 많이 다릅니다. 네. 초등학교 고학년 같으면 거의 중학생 수준이고 네. 중학교 1학년 같으면 오히려 차라리 이제 중학교 6학년과 별 차이가 네.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분리해서 교육을 하기보다는 네. 초등학교 교사도 중등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네. 중등 교사도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네. 함께 교육을 하는 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중학교에 진학하면은 대학 입시에 목을 매는 그런 현상은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나라 대학 입시 문제는 네. 뭐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는 네. 문제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라도 네.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아무리 창의적인 교육을 하더라도 중학교 가면은 이제 암기 위주식, 뭐 문제풀이식 이렇게 시스템이 전환되는데. 네. 네, 지금 현재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네. 이 경쟁 구도에서는 네. 정부가 가장 중심을 잡고 네.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면서 네. 교육의 본질에 더 가까운 네. 정책을 시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뭐 정부도 정부지만 모든 교육 가족 그리고 우리 전 국민이 나서야지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오늘은 이제 추상적이고도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제가 너무 쉽게 이제 질문하면서 해답을 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기회를 어쨌든 좀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학령 인구 감소를 위기를 기회 삼아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자. 어떤 그 정도로 그리고 그 방법은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 내용을 창의적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 크게 이렇게 앞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크게 전진하지는 못했는데 결국 그 정도에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지난 2005년에 대구 신천에서 수다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부터 대구는 수달의 도시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시가 지난 1년 동안 대구 수달의 개체수, 생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성용 한국수달보호협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흥미로운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신천에 대구에 수달이 몇 마리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까? 저희가 1년 정도 조사를 했는데 네. 총 24마리 개체가 네. 현재 생존하는 것으로 네, 나왔습니다. 24마리. 네. 자, 저희들이 이 조사 보고서를 정리해서 리포터로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신병철 기자 리포터를 먼저 보시고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대구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수달의 몸에 무선 발신기를 넣어 이동 경로 조사를 해왔습니다. 무선 추적을 통해 도시 수달의 행동 생태를 연구하기는 국내에서는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로 학계에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1년간의 조사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천에서 잡힌 수달은 가창 저수지를 거쳐 앞산 자락을 넘어 도원지까지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2달을 머문 수달은 다시 역방향으로 산을 넘고 신천을 거쳐 금호강과 만나는 곳으로 이동해 넉 달을 살았습니다. 수달 배선물을 통한 DNA 검사에서는 신천과 금호강 유역에 최소 19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인 센서 카메라 조사에서 2마리 이상 촬영된 사례를 DNA 결과와 모두 비교한 결과 5마리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천에만 9마리가 있었습니다. 전체 현재 24마리 정도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신천과 금호강뿐 아니라 두 하천과 연결되는 지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대구 도심 지역 하천이 대부분 포함되는 등 역대 가장 넓은 범위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유전자의 다양성도 비도시 지역의 수달군과 비교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과 이런 그 수달의 야생동물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테크닉들, 그걸 줌으로써 서로 건강하게 살고 서로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연구 용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천 프로젝트에 반영해 수달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사톡톡 신병철입니다. 네, 수달이 귀엽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예, 만져도 됩니까? 어렵습니다. 이빨이 좀 날카롭기 때문에 네. 다칠 수 있습니다. 네, 생긴 모습하고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맹수죠? 네. 24마리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DNA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물의 그 이제 DNA 검사는 우선 그 개체의 세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아주 그 신선한 그냥 아침에 갓 배설한 그 수달의 배설물을 채집을 해서 알코올에 고정을 해놓으면 네. 그 수달의 세포가 같이 떨어져 나와서 네. 그거를 분석을 하면 네. 암수 또는 개체가 다른 것까지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24개의 배설물을 조사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더 많은 조사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24마리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 24마리만 이제 그 4개의 샘플만 분석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전체는 한 400개 가량의 배설물을 채집을 하고 네. 그 중에 한 90여 개의 그 네. 샘플을 분석을 합니다. 그 네. 중에 24개 이제 같은 거는 제외하면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24마리가 이제 동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90여 개의 배설물에 24마리의 배설물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에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대구의 경우에는 2010년과 2015년에 그 네. 조사했던 그런 케이스가 네, 있는데요. 2010년은 아마 신천 구간만 했고요. 네. 2015년에는 MBC가 이제 직접 네. 조사를 했었는데 네. 그때는 금호강 일부도 포함을 해서 15개체가 네. 그때 이제 당시는 경북도에서 분석해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5년에서 15마리 나왔는데 한 4년 동안에 9마리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늘었다고는 이제 벌써 이제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과거 조사보다는 저희 이번 조사는 대구 이제 전체 주류까지 샅샅이 저희가 조사를 네.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팔거천이나 동화천 이런 것도 포함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늘어난 거지.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이제 유사한 지금 상황이 유사하다. 아닌가. 그런 다른 지역에서 사는 수달도 발견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예, 맞는 그게 것이죠? 정확합니다. 네. 자, 수달은 저희들이 이제 특집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 밤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밤에 신천에서도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우리가 방송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이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이동 경로라든가 어느 곳에 서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뭐 사실 유일한 방법이죠. 그게 이제 결국엔 생포를 해서 네. 거기다 이제 무선 발신기를 달면 네. 그걸 동물을 추적을 하면서 위치를 네.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번 대구 조사에서는 아마 이 조사는 사실 또 뭐 이제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이런 네. 한국에서 조사된 경우가 많지 않은데 네. 이제 다행히 신천에서 성공을 해서 네. 생포에 그래서 추적을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선 발신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달아서 얘네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도 리포트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얘가 신천에서 그 달서구 도원지까지 갔다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산을 타고 넘어간다. 저희들은 수달은 어디까지나 물에서만 사는 거 아니냐. 벗어나더라도 뭐 약간만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실이 발견됐단 말이죠. 사실 저희에게도 이제 다소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네.
수달은 거의 행동을 하천변에서만 일생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네. 다만 그 자기가 성장을 해서 이제 그 가족과 떨어져서 새 가족을 찾거나 또는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또는 뭐 어떤 알지 못한 영향이 있을 때 종종 산을 한 번씩 넣는 경우가 좀 알려져만 있었지 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수달을 이제 방사한 위치가 생포를 한 위치도 그 파동 IC 주변에 네. 그 지역인데 네. 이제 처음에는 방사를 하고 그 행동을 보니까 아주 정상적이고 괜찮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그 골짜기로 들어가더니 결국에는 그 산 넘어서 그 청룡산을 넘어서 그 도원지 월강 수변공원까지 네. 이제 도착을 한 걸 저희도 보고 저희로서도 사실은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도원지에서 다시 아래로 더 내려가면 네. 저기 달성습지라는 그 낙동강 아, 본류로 네, 또 네, 빠지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수달이 어디로 갈까 네.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근데 더욱 놀랍게도 다시 그 같은 길로 넘어온 다시 거죠. 돌아와서 네. 신천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엔 금호강 그 합수부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아마 몇 개월을 또 활동하는 그런 아주 정말 놀라운 저희에게도 그런 네. 결과를 좀 보였습니다. 그 도원지까지 넘어가려면 뭐 상당한 그 거리를 가야 되는데 혹시 뭐 물고기 말고 다른 것도 먹을 수가 있나요? 수달이? 수달은 그렇습니다. 우선 다른 식물이나 이거는 먹질 않고 네. 오로지 이제 육식만 먹는 육식성 네. 포유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나 또는 뭐 이제 물가에 있는 뭐 쥐라도 이런 것들이 있거나 또는 네. 개구리 이런 것들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네. 사냥도 잘합니까? 아주 잘합니다. 날쌔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조사한 곳은 신천, 금호강, 뭐 팔거천 이런 이제 대구 지역이 하천 아닙니까? 예. 이제 혹시 뭐 낙동강에서도 그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겠죠? 뭐 그 조사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학술적으로 네. 그래서 낙동강 본류에도 개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 대도시에서 이 수달이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신천이라는 곳을 보면은 신천대로가 있고 이쪽에 일반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들도 많이 다니고요. 또 이 산책객들도 많고 또 개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맹견, 예. 뭐 진돗개 같은 이런 개들도 데리고 나오는데 이런 곳에서 수달이 살아야 됩니까? 9마리 산다고 하셨는데요. 신천에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저희에게도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네. 수달은 우선 물에 살기 때문에 다른 동물하고는 다행히 겹치지 않아서 그 생존이 유지가 좀 되는 중인데 네. 자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인간을 제외하면 개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수달은 물에서는 속도가 빠르지만 네. 땅 위에 나오면 다리가 짧아서 속도가 좀 느립니다. 네. 그래서 개에게 잡혀먹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근데 이제 작은 애완견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네. 약간 중형 이상의 뭐 개가 되고 진도 수준으로 가기 시작하면 실제 수달이 잡혀요. 그리고 어린 수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네. 사고가 이제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이 로드킬 문제도 이제 도로 옆에 이런 사고도 한 번씩 나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를 요즘 또 우리나라도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다닐 때 반드시 목줄을 한다든지 그런 좀 선진화된 그런 어떤 이제 강문화가 좀 수달에게도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왜 그런 위험한 곳에서 이 수달이 사는지요? 뭐 좀 금호강이나 낙동강에서 살면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도 조사를 좀 해봤더니 네. 그 신천의 상류 부위는 그쪽은 이제 물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 강 옆에 수풀이 많아서 은신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금호강 이쪽은 네. 그 수변 식물들이 많기 때문에 습지 환경이라서 또 살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신천 그 대도시 그 대구시 중심은 사실 호안이라든지 말씀처럼 좀 이제 그 이제 변화된 환경이 사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판단키로는 도심지 안쪽에서는 보금자리를 두고 잠을 자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상류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풀이 많은 그 지역과 이제 금호강이라는 또 네. 우수한 서식지 이 네. 두 지점에서 아마 대구 안쪽을 네. 통과하면서 활동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천에 물고기가 많은가요? 많습니다. 저도 조사를 해봤더니 어류학자는 아닙니다만 네. 요즘은 그 낚시를 이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법 성장한 큰 물고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먹으러 왔다가 네. 아마 잠을 잘 때는 네. 상류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대구처럼 대도시에서 수달이 사는 예가 또 있습니까?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뭐 수달이 이전부터 이제 살았던 대도시라 하면 예를 들어 뭐 부산 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부산도 그 안쪽까지는 가는 것은 아니고요. 네. 부산이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바닷가의 개체가 잠시 안쪽 습지 환경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정도의 환경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대구처럼 아주 큰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처럼 네. 금호강과 그 상류의 이제 그 환경 때문인 것 같고요. 또 외국에도 보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에도 이제 수달이 있고 네. 이제 독일에는 함부르크 같은 또 대도시에도 또 수달이 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그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은신할 수 있는 공간만 네. 확보가 되면 그러면 대구에서도 아마 브랜드화될 수 있는 동물이라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구라는 대도시에서 이 수달이 살아간다는 것은 흔한 사례는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이 참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 의식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달이 멸종됐습니까? 예. 일본은 아주 좀 특이한데 네. 이제 과거에는 아마 수달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디에 살아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네. 그 하천에 대한 관리가 좀 이제 소홀했을 거예요. 네. 그 아마 아시다시피 더 깨끗하게 하려고 콘크리트로 호환을 만들고 이제 했던 것들이 결국 수달은 물가 옆에 틈새에서 잠을 자는 동물인데 네. 그거를 깨끗하게 콘크리트로 하면 잘 데가 없어서 전체 일본에서 그게 사라지기 시작했었는데 네. 1979년에 마지막 개체가 발견되고 나서는 네. 이제 거의 뭐 없다가 네. 2012년에 네. 이제 일본 정부가 멸종 선언을 네. 공식적으로 했었죠. 대구 수달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점 내지는 그 우려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24마리 아닙니까? 그 24마리가 자기 종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예. 개체 수가 적으니까 혹시 뭐 근친 결혼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전학적으로 열성인자가 계속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은 이 종을 유지하는데 혹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살고 있는 애들도 혹시 가족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도 유전학적 분석을 하면서 네. 이 개체가 그 이제 자손 개체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게 좀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 금호강에 있던 개체가 다른 곳에 가 있기도 하고요. 성장을 해서 네.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제 처음 조사를 할 때는 네. 대구 신천 같은 경우에는 뭐 가동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래도 조금 네. 수달이 어린 수달이 넘어가기 힘든 곳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얘 단절 영향이 좀 있으려나라고 하면서 분석을 네.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그 유전학적 분석을 하고 네. 그 저희가 이제 또 이제 그 서울대 그 교수 이제 그 수의대와 같이 연구를 했는데 그 이전에 분석했었던 데하고 비교를 했더니 네. 그러니까 유전적인 다양성이죠. 네. 그랬더니 그 대구에 있던 이 그 개체들이 네. 다행히 전국에 있는 그 다른 수달과 다양성과 유사하거나 네. 조금 다소 이제 낮은 수준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크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고 네.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 버티고 있었구나라고 판단한 것은 아마 그 금호강 상태가 워낙 좋기 네.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양성을 네.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네. 이제 앞으로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이동 통로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개선해 주거나 네. 네. 또는 외부에서 개체를 넣어줄 수만 있거나 복원이죠. 네. 그런 거를 하게 된다면 다양성은 아마 거의 완벽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 예. 자, 이제 유전학적인 요인은 뭐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신천 대로, 신천 뭐 동로 이 예를 들었지만은 인간의 간섭 이게 가장 또 그 위험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수달에게는 예. 그 이외에 혹시 뭐 이제 뭐 사냥은 금지돼 있지만은 뭐 생포라든가 또 파동 그 상류 그리고 금호강 쪽에 잠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서식지가 또 파괴된다거나 어떤 그 수달을 위협하는 수달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들 어떤 점들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 대응하고 막아야 되겠습니까? 직접적으로는 네. 그 수달의 위협이 되는 것은 이제 우선은 로드킬, 그 네. 자동차에 의한 이제 교통사고인데 대구는 하상도로가 있기 때문에 종종 하천에서 이제 도로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
그 자동차 불빛을 이용해서 야간에 그 불빛이 운전자 쪽으로 다시 그 되반사되어 오는 반사판이 아니고 네. 헤드라이트를 쏘면 하천 쪽으로 방향을 꺾는 그런 반사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물가 쪽으로 그걸 설치해주면 수달 입장에서는 네. 차가 지나갈 때는 그게 빛 울타리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로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장치가 있고요. 네. 이제 또는 이런 직접적으로 수달이 죽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또 하나 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대구 시민의 의식. 네. 결국에는 야생동물이든 자연이든 네. 아는 만큼 보호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자기가 모르면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일본이 그러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대구 쪽에도 이런 수달에 대한 어떤 보호 홍보, 그다음에 네. 수달 이런 동물이다 자꾸 방송하고 알리면 네. 그 뭐 산책하시던 분들도 수달을 살려야 되겠네. 그 이제 그 생각이 자식한테 전해지고 하게 되면 정말 모든 게 환경까지 바뀌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이제 수달을 계속 연구하고 계시는데 그 동안에 어떤 인위적으로 몇 마리나 죽었습니까? 로드킬이라든가. 지금 뭐 저희에게는 사실 이제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로드킬 사례도 많이 오고요. 네. 전국적으로 이제 각지에서 오는데 그게 이제 뭐 그래도 매년 네. 거의 뭐 한 다른 이유까지 해서 한 10여 개체 정도의 네. 그 사체가 저희에게 또 제보가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점점 도시화되고 그런 곳, 특히나 이동 통로가 없는 곳들에서는 그런 사고가 나죠. 지금 24마리 있는데 그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다행히 대구에서도 저희가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봤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매년 네. 뭐 한두 마리씩은 네.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새끼가 뭐 길을 잃거나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특히 이제 여름철에 네. 큰 물이 질 때는 간혹 어미와 이제 새끼가 떨어지면 네. 이게 새끼는 이제 먹이를 이제 사냥을 잘 못해서 저희에게 제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건 뭐 인위적인 사망보다는 이제 자기들끼리의 문제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외에는 그래서 뭐 거의 로드킬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마 이제 자연적이지 않은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 조사 보고서는 우리 박사님이 대구시의 용역을 받고 조사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 대구 문화방송도 사실은 2005년부터 이제 수달하면 대구 MBC 이렇게 인식이 될 정도로 매년 촬영을 하고 조사 보고서도 추석하고 특집도 이제 방송을 하고 촬영도 하고 뭐 외국에도 외국 사례도 이제 취재해서 보도하고 이랬는데요. 대구시도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우리가 수달을 촬영한 이후에는 그 어떤 긍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문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객관적으로 봐서 대구시의 수달 보호 노력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이제 그간 대구 수달 관련해서 들어왔던 정보로 보면 네. 사실 다른 지자체나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물론 뭐 저희가 살고 있는 강원도 이제 화천군 같은 네. 경우도 네. 수달에 관한 이제 관심이 아주 높고요. 이제 그것을 제외하면 제가 봤을 때는 대구가 이제 첫 번째인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보면 언론의 이런 그 이제 관심은 결국 우리 대구 시민의 정보를 이제 더 확대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 이제 행정적으로도 수달 보호 기법을 넣어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네. 아주 이제 저는 이 지역이 중요한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가까운 영양군에 국립멸종위기종센터라는 그 국가기구가 생겼는데 네. 거기가 이제 멸종위기종을 복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곳인데 네. 대구에서 이렇게 활발한 그런 연구를 하고 네. 보호를 한다는 그게 네. 그쪽에서도 처음 이제 설립하면서 들어가서 네. 아마 기관이 설립된 이후에 최초의 종복원 사업을 대구에서 수달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이제 그걸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아주 지금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아마 그 이제 분위기 그간 네. 대구에서의 수달 관심이 그런 효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야생 동물이 있습니다. 천연 이제 기념물도 있고 멸종 위기종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달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수달이 어떤 상징적인 동물입니까? 아니면은 뭐 환경의 바로미터입니까?
이 모든 동물이 중요합니다만 네. 수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동물이 갖지 않은 특징이 하나가 그 수생태계 핵심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수달이 하천에 있음으로써 네. 아주 덩치가 큰 물고기를 잡아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하위 생물들은 오히려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수달이 우리 그 대구에 있다는 얘기는 네. 생물 다양성, 하천이죠. 네. 하천에 다양한 생물이 살게 해주는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타 동물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게 특히 신천, 그다음에 금호강 이런 네. 수 환경을 논할 때 있어서는 만약 수달이 없어졌다? 이 얘기는 먹이도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가 큰 동물인데 계속 연구 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보호를 위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수달 보호 연구기관 또는 수달 보호 센터라든가 뭐 이런 기구가 이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쯤이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이제 문제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아봤었는데요. 네.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구에서 만약 수달에 대한 뭐 보호든 교육이든 홍보든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어떤 이제 중심점이 필요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할 것이라면 네. 대구의 적정한 위치에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수달 생태관, 대구 네. 수달 생태관이 됐든 뭐 이런 개념을 두어서 첫 번째는 뭐 이제 대구시에서 수달의 이미지를 네. 조금 그 이제 도시 이미지를 하천의 이미지를 수달과 접목을 시켜서 네. 이거를 좀 만들면 그 수달 생태관에서 그거를 관리한다거나 캐릭터를 개발하기도 하면서 지금도 제가 조사하면서 보니까 범어천 입구에 수달 캐릭터를 멋지게 만들어 네. 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도시의 이미지를 수달로 좀 활용하면 또 어떨까? 네. 이게 그러기 위해서 그런 수달 생태관이든 네. 아니면 어떤 수달에 관한 특화된 시설을 네. 한다면 그것도 아마 이제 최근에 뭐 대구가 저도 뭐 외지에서 왔습니다만 네. 김광석 거리라든지 네. 이게 뭐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공간과 이런 자연 생태와 이런 네. 게 연계시킨다면 저는 뭐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현재 수달하면 대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아이들이 이제 수달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이 홍보 자원으로 활용한다든가, 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든가 어떻습니까? 실제 그 뭐 독일에도 그 수달 센터가 있어서 네. 거기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방문을 하고요. 아, 네. 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그래서 어느 동물을 가장 국민이 좋아하는가를 했더니 아마 한국 같으면 호랑이나 뭐 두루미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영국은 수달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흥미로워해서 이제 그런 유럽이나 그런 국가에는 수달 관련 기구들이 하나씩 또 이제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 수달이 생긴 것도 귀엽고 어떤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동안에 어떤 수달에 대한 조사, 연구, 그리고 이제 보호 대책, 그걸 위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뭐 이제 저도 뭐 이 대구의 언론뿐만 아니라 네. 이제 주변에 조사를 하면서 각종 뭐 수달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사실은 조금 이제 감명받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이런 활동을 많이 해왔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수준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되겠구나. 네. 그리고 정말 예쁜 캐릭터가 하나 만들어져서 네. 이 대구를 알릴 수 있는 이게 되면 다시 이제 어떤 집중이 되는. 네. 이게 이제 일본의 구마모토의 구마몽이라는 어떤 아주 그 네. 캐릭터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거의 2조 가까이 그 수익 효과를 발생했다는 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캐릭터의 성공 여부는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대구처럼 이미 이렇게 많이 알려진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대구에서 이런 수달을 활용해서 그런 하천을 예쁘게 만드는 정책은 네.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환경 파괴가 아닐까 합니다. 대구 신천에는 수달이 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수달이 사는 한 적어도 대구는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래를 위협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